그래도 이렇게 앞에 서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목을 갖다가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놨는데, 사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기도드릴 때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세워주신 거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도 제가 접하고 있는 저를 찾는 사람들한테 건강을 줄 수 있게끔 주님께서 밀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이라는, 지금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들 들었고, 더군다나 이 메르스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얘기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듣고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것만 조금 더 생각하자는 뜻에서 한 걸음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습니다. 제가 메르스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해외 출장이 있어가지고 없었는데, 외국에 나가서 있어 보니까 전혀 무슨, 사실 걱정을 한 거는 외국에 들어갈 때 공항에서 한국에서 왔다고 또 뭐라고 문제 삼지 않을까 이러고 걱정했는데 관심도 없더라고요. 걱정도 안 하더라고요. 다만 우리만 많이 걱정을 해서 길거리에 다니는 데 보면은 저렇게 한가한 지역이 됐었고,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치동인데 그 영동 대로변에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던 데가 아주 한가하더라고요. 저희 병원도 너무 한가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도 아직도 풀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힘들다 보니까 제가 병원장이라는 책임을 맡고 있는 거, 병원도 관리를 해야 되고 환자도 관리해야 되지만은 직원들의 복지도 관리를 해야 되는 마당이 되니까, 직원들 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염려도 있고,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화나지 않게끔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됐거든요. 오시면은 일단은 문간에서, 병원 바깥에서 열을 재고 열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그 다음에 혹시 어느 병원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여쭤봐야 되고, 환자분들은 오시면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래도 처음에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시더니 나중에는 다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자원에서 체온도 재시고 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저희 병원 무사히 넘어가는데도 사실은 사연이 있었습니다. 오신 분이 있었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어느 병원 다녀오셨다는 얘기는 안 하고, 어느 병원에 입원하고 계셨다는 얘기는 안 하고 병원까지 왔었는데, 마침 그 병원이 공식적으로 위험병원으로 등록되기 바로 전날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넘어갈 수가 있었고,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저도 반감금 상태에 있었을런지 모르죠. 저희가 직접 환자를 봤으니까. 근데 충격은 컸고 여파는 컸기 때문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균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일으키고 있는 상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 몸이 갖고 있는 면역력인 건데,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균 자체에 휩쓸려 가지고 한 나라가 다 흔들릴 정도가 됐었던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메르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는 거,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또 메르스가 끝나가는 무렵에 대해서 홍콩 독감이라는 얘기가 또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만연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미 한번 큰 겪었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거고 동요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래서 메르스를 갖다 바로 알기 위해서 얘기할 때 손 씻으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선 손이라는 것은 뭐든지 먼저 만지게 되고 만져서 입으로 가져가는 데 역할을 하는 상태가 되고, 내 몸에
들어오는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 씻는 거죠. 어느 병이든지 손 바로 씻기부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주 물과 비누로 자주 손 씻는 거 얘기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지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기본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기침하고 재채기 할 때 그냥 무심결에 그냥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런 사태가 나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들 옆에서 보면은 많이 손을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가리고 하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옷소매로 가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한번 걸러내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입에서 나오는 어떤 분비물이나 이런 것들이 직접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죠. 또 이 발열이나 이런 증상이,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이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게 되고 이런 상황을 찾게 되죠. 그래서 그 메르스를 극복하는 키워드라는 거는 면역력이란 얘기, 뭐 여기저기 매스컴에서 다 면역력 얘기만 하고, 또 덩달아서 상업적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뭐 이러면서 모든 약품들을 팔고 건강식품 팔고 하다못해 위생 도구를 파는 것도 다 면역력 높이는 이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걸러가면서 받아들이면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품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뭐 한약에서도 이것도 면역력에 좋다, 저것도 면역력에 좋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것들이 면역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 건지, 면역력이라는 것 도대체 뭔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은 예전부터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우리 지금 현재도 들고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잘 갖고 있고 우리 자신이 잘 활용을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방치하고 있고 또 잘못 사용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뭐 저에 대해서는 지금 목사님께서 소개를 해 주셨으니까 현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 봉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희대 강남 경희한방병원의 책임을 맡고 있고, 그러니까 한의사로서 계속 한의과대학에 있고 또 한방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제 얼굴 봐서 조금 아시는 분 계시면은 그동안에 방송 매체에서 많이 활용을 했고, 그래서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를 비롯해가지고 여러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져 있었고 그런 상황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러한 이물질들, 우리 한방에서는 사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균이라든가 어떤 이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막아주는 힘을 얘기하는 상태가 되겠죠.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이 면역력은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분을 해가지고 외부 물질을 공격을 하고 또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습니다. 또 다시 추후에 다시 침범하지 않도록 몸이 기억을 해내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고 나면은 그대로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 활동 기전을 갖다가 얘기할 때 보면은 물리적으로 우리 피부가 우선 막아주게 됩니다. 피부가 먼저 접해가지고 막아주게 되고 점막들이 막아주게 되고 눈물을 흘리는 것도 눈물로서 통해서 씻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세포 자체 방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터페린이나 히스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이 되게 되겠고, 그다음에 식균 작용이라고 해서 세포가 대식세포가 있어가지고 그런 균들을 잡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럼으로써 세포 속에 면역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그냥
그런 상황이 있다 하고만 알고 넘어가면 되겠고, 이건 우리 몸에서 다 알아서 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면역력이 증강하고 넘어갈 수 있겠구나,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넘어갈 수 있겠구나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면역력이 약화되게 되면은 각종의 감염 질환들을 유발할 수가 있겠죠. 우선 오염이 된 상태, 우리 뭐 하수라든가 모든 물의 오염이라든가 공기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질병을 이룬다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그 우리 몸을 갖다가 병을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이겨내는 거, 스트레스를 이기자라든가 스트레스를 즐기자라는 얘기까지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거고, 음주, 흡연, 뭐 이 교회 안에서는 뭐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단어가 되겠죠. 그래서 요새도 인사가 아직도 담배 피십니까 하는 얘기를 합니다. 또 특히나 이 아기 아빠가 되고자, 아기 엄마가 되고자 오시는 분들이 있을 때 담배 피시냐고 꼭 물어봅니다. 이 담배라는 것이, 담배를 피게 되면 아빠들은 보통 그런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밖에서 피고 집 안에는 절대 안 피니까 상관없다 그러고, 또 집 바깥에 나가서 현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쪽에 그 복도에서 핀다든가 이러고 집 안에는 담배 집 안에서는 안 핀다고 생각을 해서 내 자식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담배 피시는 입 가지고 애기들하고 뽀뽀를 한다든가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죠. 간접 흡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밖에서 피나 안에서 피나 간접 흡연의 그 도수를 갖다 측정을 해본 임상적인 그 결과에서 보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몸에서 다 묻어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배에 대한, 흡연에 대한 그런 문제점, 이런 것들은 피기만 하면은 밖에서 피든 안에서 피든 아침에 피고 저녁에 들어가든 일단은 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흡연 그러면은 다들 뭐 폐암 생각하고 폐가 나빠지는 거 생각하는데, 폐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암들이 흡연이 제일 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로가 질병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신 얘기가 되겠고, 수면 부족이라든가 영양 부족이라든가 또 노화와 질병과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노화가 되게 되면 활성산소가 증가됨으로써 역시 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러나 면역 체계에 이런 조절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데, 보면은 또 한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과잉됐을 때, 과민됐을 때도 역시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같은 거, 또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든가, 너무 깔끔 떠시는 분들이 있죠. 지나치게 깔끔한 환경, 지나치게 깨끗한 환경, 이런 것들도 사실은 병에 노출이 되어 있는, 면역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다음에 병 때문에는 얘기지만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많이 쓰시는 분들, 과용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되겠고, 또 물론 역시 과도한 스트레스라든가, 또 아기들 젖 먹이는 거 힘들어 가지고 이유식을 빨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유식을 빨리 하다 보면은 애들이 엄마의 젖으로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면역 물질들을 제대로 받지 못해 가지고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면역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가 되겠고, 역시 마찬가지로 피로도 문제가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이 질병을 유발하게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우리 질병의 원인을 갖다가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원인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칠정이란 말을 들어보셨어요? 칠정이란 말, 희노우사 비공경, 기쁨과 노여움과 걱정과
사려가 과다한 것과 슬픔과 두려움이라든가 놀람이라든가 7가지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을 갖다가 한의학에서는 칠정이라는 단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정에서 얘기할 때 희노우사 비공경, 기뻐 죽겠다는 얘기들 많이 하시죠. 왜 기쁜데 죽겠다는 소리 할까요? 너무 기뻐도 쓰러져서 죽는 경우 많이 보셨죠. 너무 좋아가지고 급격하게 혈압이 올라가지고 쓰러지는 경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 죽겠다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슬퍼 죽겠다라든가 이런 것도 슬픔도 지나치게 되면 병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7가지 감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7가지 감정은 모두 다 병을 유발할 수 있는, 지나치면 다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의 원인 중에서 내인과 외인, 내적인 원인과 외적인 원인, 그다음에 내적도 외적도 아닌 불내외인,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 내적인 원인에서 제일 먼저 차지하는 것이 이 7가지 감정입니다.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7가지 감정. 그러나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이 있어, 또 든든한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는 것이 이런 7가지 감정을 갖다가 이겨내는데 충분한 도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 이런 7가지 감정이 직접적인 병의 원인이 돼서 쓰러지는 일은 없겠죠. 외인이라는 건 유금이라서 6가지의 여러 가지 외적 조건을 얘기하게 됩니다. 풍한 서습 조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바람 풍자, 찰 한자, 풍한 더운 여름 서자, 그다음에 습기, 마른 조자, 불화자, 이런 6가지의 그 조건들이 또 병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풍이라는 거, 풍을 가운데 맞았다 해서 중풍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풍이라는 것은 어떤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쓰러진 상태를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풍도 병의 원인이 되는 거고, 그 바람이라는 것은, 바람이 잘 날이 없다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주변에 바람 잘 날 없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생기게 되죠. 이 바람이라는 것들이 병의 원인이 되다 보니까 중풍뿐만 아니라 와사풍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그 문제가 되겠고, 또 그런 풍이라는 것이 몸에 침범을 해가지고 몸에서 문제가 되면 병의 원인이 되지만, 가정에 침범을 하게 되면 가정 파탄의 원인도 되는 거고, 이런 가지 병의 원인이 되는 상태, 또 이상의 원인이 되는 상태를 갖다가 유금을 하고,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 지금 여름철이라면 더위를 이겨내는 방법이 서병이 제일 문제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중서병이라든가 상서병이라든가 해가지고 여름을 이겨내게끔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적 원인도 아니고 외적 원인도 아닌 것이 이 불내외인, 음식에 의해서 탈이 나는 경우라든가, 타박을 입는다든가 외상을 입는다든가, 또 과로했다든가,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을 만들어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한의학적으로는 면역력이라는 걸 갖다가 정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정기가 좋네 하고 사가 불가간이라 해서, 정기가 안에 있게 되면은 사기라는 것이, 나쁜 기운이라는 것이 안으로 침범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의학에서 몸을 얘기할 때 위기영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위기와 영혈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라. 영혈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나오는 대로 영혼은 영양 상태라든가, 영양 상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피의 흐름이라든가 몸의 순환이라든가, 이런 물질적인 기초가 되는 걸 영혈이라는 단어를 얘기하게 됩니다. 또 위기라는 단어는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방어한다는 그 위자와 더불어서 인체 바깥에서 방어하게 되고, 또 체온 조절을 한다든가, 또 몸의 균형을 유지한다든가 하는 기운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운과 기와 혈이 움직여서 기혈의 조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면역력이 충만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서 메르스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한의학에 보면은 온병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온병학이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몸이 차서 생기는 냉증에 대해서만 많이 얘기했는데, 온병에 대해서는 크게 다루지를 않았고 별로 간섭을 안 했거든요.
근데 온병아리라는 그런 항목이 있었고 학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따뜻한 것이 하나의 병사가 돼가지고 발열 위주의 여러 가지 급성인 외감성인 이런 열병들을 총칭할 때 온병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주로 아열대라든가 아열대인 기후, 한약의 발생지가 동남아 쪽서부터 시작해서 한국이나 동북아 쪽으로 다 쳐지기 때문에 남쪽 지방은 온대에서 아열대 지방 또는 열대 지방까지 다 그런 데서 생기는 병들을 갖다가 온병학에서 다루고 있었죠. 그러던 것이 최근에 와서 우리 이제 기후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다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죠. 그래서 메르스라는 것은 발열과 급성 호흡기 증상이 위지가 돼서 생겼던 그런 전염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메르스에 대한 확진의 치사율이라는 것이 아랍에 이어가서 세계 제2위가 됐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가 됐지만, 왜냐하면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겪어보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변화에 맞춰가지고 모든 생활 습관을 바뀐다든가 또 우리 면역력을 또 유지하게끔 해준다든가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면역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일본의 사이토 마사시라는 사람이 체온 1도가 올라가면 내 몸을 살린다 하는 그런 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온 1도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30%가 저하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보통 36도 5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36도 5부가 평상적인 그런 온도인데 거기서 몸의 평상적인 온도가 1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신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00%, 600% 증가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체온과 면역력의 관계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은 혈액과 백혈구의 수치라든가 이런 것이 증가돼 가지고 대사량이 증가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면역력이 향상되고 이런 것들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원인 상태가 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은 정상적인 사람의 온도 잘 안 보여서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불을 조금 꺼줄 수가 있으면 약간 사진이 보일까 싶은데 다행입니다. 아마 이 기계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공항에 다닐 때도 보면은 큰 건물에 갈 때 보면 뭔가 찍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찍으면 저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찍어가지고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열을 그 기계가 감지를 해서 컴퓨터로 조작을 해서 컬러로 표현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래서 컬러가 높아서 이때 열이 높으면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게 되고 열이 낮게 되면 검은색이 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인을 갖다가 이렇게 찍어봤을 때 몸에 고루고루가 분포가 되게 있어서 손가락 모양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정상 환자의 경우가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위로는 계속 빨간 색깔이 나오고 있는데 손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잡히지가 않고 다리도 잡히지가 않고 배에 보면 이쪽은 녹색인데 이쪽은 검은색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는 손이 굉장히 차가지고 손에 냉증이 있어가지고 손에 온도가 안 잡히는 사람입니다. 또 배도 차가지고 온도가 안 잡히고 있고 다리도 그렇고 손발이 굉장히 찬 사람의 경우거든요. 몸이 차게 되면은 제대로 체열을 감지를 못해가지고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고 주변의 온도와 온도보다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낮춰서 나타나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진을 통해 가지고 냉증이라는 진단을 하게 됩니다. 냉증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온도가 나타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차가워가지고 오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인체를 촬영하는 그런 적외선 체열 진단기인데 이 적외선 체열 진단기가 공업용으로 좀 변화돼 가지고 그렇게 외부에서 이 공항이나 뭐 이런 데 들어올 때
감지를 하고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데서 감지를 합니다. 하다 보면은 유난히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붉은색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보이면은 온도가 높을 거라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정밀 체크를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많은 큰 역할을 한 기계를 봐지는데 이것은 저희가 냉증을 진단하는데 활용을 하는 그거는 기계로 쓰고, 이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위에 굉장히 빨간 상태가 나타나요. 열이 높은 상태. 몸이 녹색인 정상적인 체온인데 위에서 상체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의 경우는 위로 열이 많이 뻗친다는 얘기를 하죠. 본인이 열이 많이 뻗치고 이런 사람들 측정을 해보면 저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로 많이 열이 뻗치는 상태. 결국은 몸은 위쪽은 차갑고 아래는 발은 따뜻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체온을 유지해 주는 방법, 이런 것들을 써야 되겠고,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는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을 쓰는데 옷을 껴입는다고 무조건 따뜻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겪은 냉증 환자 중에 요때 이제 중복 무렵에 돼가지고 한번 환자가 한 번 오셨는데 모자를 쓰고 털모자를 쓰고 옷을 굉장히 껴입었어요. 오버 코트까지 입고 잔뜩 껴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무슨 염증이 있거나 무슨 큰 병이 있거나 하는 그런 환자인가 싶어가지고 점심시간에 오셨는데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옷 좀 벗어보라고 그랬더니 절대 안 벗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야, 이거 무슨 전염성 질환인가 보다, 이게 큰일이다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잘 설득을 해서 옷을 벗게끔 했더니 옷을 벗어놓은 것이 수북히 쌓였습니다. 우선 코트를 벗고 나니까 코트하고 옷을 입은 사이에 비닐 카바를 썼더라고요. 비닐 카바 벗기고 나니까 또 겉옷이 나오고, 겉옷을 벗기니까 또 비닐 카바가 나오고, 비닐 카바 밑에 털사스가 나오고, 털사스 밑에 내복이 나오고, 내복을 몇 겹씩 입고, 한여름 더워서 죽겠다고 우리는 다 벗어 제끼고 에어컨 틀고 있는데 그런 분이 오셨거든요. 그 환자가 냉증 환자였고 자율신경 실조증의 환자인데 춥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껴입은 거죠. 자꾸 껴입으면은 도리어 몸을 더 차갑게 만듭니다. 그걸 모르고 춥다 그러면은, 더군다나 이제 우리 어머니들 한번 집에서 이 추워서 자꾸 껴입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네, 왜 추운데 껴입으면 몸이 더 차가워지느냐 하면요, 껴입으면 껴입을수록 땀이 나겠죠. 땀이라는 거는 몸 안에 열을 식혀주는 하나의 우리의 몸의 자율적인 기전입니다. 땀을 내줌으로써 몸 안에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삭혀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욕 중에 예병에 땀도 못 낼 놈이라는 욕이 있죠. 그 욕이 뭐 나쁜 욕이 아니거든요. 연병이라는 게 열병이죠. 옛날 장티푸스라든가 발진티푸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열병들을 앓고 있는데 그 환자는 분명히 땀을 내야 살아날 수가 있는데 땀도 못 낼 놈이라고 그랬으니까 죽을 놈이라는 거죠. 죽을 놈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해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땀을 내서 몸 안에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땀을 못 내게 되는데 옷을 껴입게 되면 계속 땀이 나게 됩니다. 요새 복날이 되면은 보양식 하신다고 뜨거운 여름날 그 뜨거운데 뜨거운 삼계탕이라든가 무슨 뜨거운 국을 먹게 되죠. 그러면서 그럴까요? 왜 이 더운 여름에 뜨거운 걸 이렇게 먹는지. 근데 먹고 나면 시원하다고 그러시죠. 다 맞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속이 차가워지게 됩니다. 속이 너무 차가워지게 되니까 이때 따뜻한 거를 속에다 넣어줌으로써 안팎의 온도의 균형을 맞춰주게 되죠. 몸의 평형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면역력을 기를 수가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한여름에도 뜨거운 것을 먹게끔 권유하고 몸이 추워서 그러면 따뜻한 차를 마시게끔 하는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근데 아까 같은 경우에 그 환자의 경우는 자 벗어놓고 그 다음에 뭐 강압적으로 아니면 위협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옷을 벗지 않으면
살지 못하십니다. 이렇게 한여름에 이렇게 추워서 이렇게 껴있고 있는데 한겨울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한겨울에 문 꼭꼭 닫고 방에 불 떼고 살면 된대요. 그렇죠. 이 냉증 환자들은 겨울이 도리어 낫습니다. 왜냐하면 겨울에 방에 불 떼고 문 닫고 살아도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여름 되면은 그렇게 껴있고 다니면은 도초에다 에어컨 나오고 있고 그런데 그거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지는 상태돼. 근데 특징적으로 그런 환자분들은 고집이 셉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벗어야 삽니다. 아무리 얘기해줘도 절대 안 벗습니다. 벗으면 죽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을 시키게 되죠. 입원을 시키면은 제가 이제 회진을 할 시간이 되면은 가면은 제가 다 옷을 벗겨 놓습니다. 담요도 못 쓰게 하게 하고 그냥 얇은 환의만 입고 있게끔 하거든요. 그렇게 적응을 시키거든요. 근데 저만 내려가면 다시 껴있고 솜잎을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회진 방법을 바꿨거든요. 수시로 불시에 회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해결이 안 나거든요. 불시에 가가지고 옷 껴입는 거 보고 옷을 벗겨놔서 그거 벗고도 살 수 있다는 벗어도 죽지 않고 살아간다는 걸 본인이 인지를 하셔야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추워서 옷을 못 벗겠다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번 벗어보십시오. 벗어서 적응을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추워서 죽지 않습니다. 병신되지도 않고요. 근데 못 벗거든요.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어머니가 그렇다면 그 아버님이 굉장히 마음이 착하신 분이고 여리신 분입니다. 아니면 귀찮아서라도 그렇고 춥다고 그러니까 이불 덮어주고 옷 갖다 입게끔 만들어주고 아주 나이스하게 잘 돌봐주시죠. 병을 더 키워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건데도 모르고 식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분이 주변에 계시다 그러면 옷을 벗는 것 좀 도와주십시오. 옷을 벗어서 남들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충분히 극복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극복하는 데는 치료가 필요하겠죠. 침도 맞고 뜸도 하고 여러 가지 약물도 쓰고 이래서 그렇지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온을 갖다가 제대로 유지해 주는 것이 면역력을 키워주는데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에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거.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는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와서 우리 그러죠. 믿는 구석이 있다고. 믿는 구석이 있지 않습니까? 와서 마음속에서라도 찾고 있고 우리 주님 찾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고 이런다면 여러 가지 과외 활동하시고 교회 늦게까지 계시면서 여러 가지 담소도 나누시고 배우기도 하시고 찬송 부르고 이러는 것들도 역시 스트레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줄이고 또 올바른 영양 섭취하는 거 뭐든지 다 골고루 뭐가 좋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은데 뭐가 좋습니까 하는 얘기보다는 올바른 걸 갖다가 골고루 섭취하는 거 이런 것들을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위생관리 철저히 하는 거 깨끗한 환경 가지는 거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너무 깔끔 떨어도 안 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지나친 청결에서 오염이 쉽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반응할 소지를 만들어주는 것도 있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손 씻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한의학에서는 이 건강 보존법에 대해서 양생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천수를 누리는 방법이라고 해서 정신과 육체를 모두 다 중시하면서 몸을 길러주는 양생을 시켜주는 이런 방법을 얘기하게 되죠. 여기 마찬가지로 어차피 한의학에서 얘기하나 어디서 얘기하나 간에 영양적인 면에서도 또 숙면도 취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신과 육체의 건강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
동의보감이라는 책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 보면 사기조신론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상고천진론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상고천진론에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상고천진론에 보면은 여자 7세에 신기가 성하고 치경발장하고 여자 27에 청계가 지하고 인맥이 통하면서 태충맥이 성하고 월사에 시하고 고로 유자한다. 이러던 것이 여자 77이 대하면은 인맥이 하고 태충맥이 쇠소해서 청계가 가라고 지도가 불통하고 고로 형계의 무자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황제내경이라는 책은 5,000년 전에 나온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과 같이 한약에서는 하나의 경전이거든요. 5,000년 전에 중국의 황제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편 중에 상고천진론이라는 책에 보면은 여자의 일생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0년 전에 얘기한 얘기입니다. 여자가 7살이 되면은 신기가 성해가지고 이를 갈게 되고 머리털이 나게 된다. 여자 나이 7살이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만 5,000년 전에만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도 갈고 머리털이 자라게 되죠. 여자 27이면은 14세죠. 14세 되게 되면 청계가 지하고 인맥이 통해서 태충맥이 성하게 됨으로써 우리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난소 호르몬의 분비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월사이시아 생리가 정상적으로 있게 됨으로써 고로 유자한다. 임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 나이 14살이 되면은 이칠이 14세가 되면은 생리가 정상적으로 되고 여자다운 그런 상태가 되게 되겠고 따라 임신도 할 수가 있고 이러던 것이 여자 나이 37이 21세가 되면 신기가 평균하고 고로 진화생이 장극한다. 37이 21세 된 여성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충실한 시기가 되겠죠. 오늘 37이 21세가 되면 여성으로서 모든 징후들이 다 완성이 됩니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던 것이 우리 보통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얘기를 했었죠. 옛날에는. 왜냐하면 남녀가 7살이 되면은 같이 앉지 말라고 그러는 건 옛날 유교적인 사상이고 요새는 지난철처럼 붙어 다니죠. 짝꿍 다 정해가지고. 근데 7살이란 그런 의미가 여자가 여자로서의 성징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자 7살이 되면은 벌써 신기가 성해서 여자로서의 띠고 있기 때문에 같이 놀지 못하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8세로 나가게 됩니다. 남자는 여자는 7세에 비해서 남자는 8세로 나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또 이렇게 나오던 것이 여자가 57이 35세가 되면은 양명맥이 쇠하고 면시 초하고 발시 차한다. 35세가 되면은 얼굴이 벌써 초초해지기 시작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고 35세가 되면은 이미 노화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67이 42세가 되면은 상향맥이 안 보이네요. 면개초하고 발시백한다. 머리가 희게끔 되겠고 이렇게 된다. 이러던 것이 여자가 77이 49세가 되면은 인맥도 끊어지고 태충맥도 끊어져서 청계가 끊어짐으로써 생리가 끊어지고 따라서 형태가 무너지게 되고 따라서 임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5,000년 전에 이미 우리 여성의 일생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7세로 나가는 이 단어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지금도 49세가 폐경인 거고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건 사람 몸에 대한 개별적인 차이가 되는 거고 이렇게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왔던 그런 상태가 되는데 사기조신론에 되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해가 뜨고 지는 시기에 따라서 밤에 잠들고 일찍 일어난다. 결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주된 얘기는 옛날에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봄에는 마무리 소생하고 번영하는 시기고, 여름에는 꽃과 열매가 피어나는 시기고, 또 가을에는 청기가 쌀쌀해지고 깨끗해지기 때문에 기운을 갖다 맑게 해주니까 이때부터 저장을 시작해서 겨울이 되면 갈무리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밤에 되면 일찍 자고 해가 뜬 이후에 늦게 일어나라고 돼요. 근데 제가 이걸 강의를 하면서 가만히 좀 생각해요. 여름은 우리 목사님들 이 사기 주신대로네 얘기하는 대로 하면은 여름은 괜찮은 시기예요.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라고.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인도하시고 그러려면 분명히 아마 제 생각엔 한 4시경이면은 다 일어나시기 시작하고 그러실 거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제 바로 밑에 있는 부원장으로 있는 교수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 교수 때문에 교수 회의도 늦게까지 못합니다. 회의를 하다가 또 회의하고 식사까지 하고 적어도 9시 전에는 끝내줘야 잘 시간이 된다고, 일찍 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태예요. 여름에는 사기제 조신대로 또 얘기하게 되면은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해지면 자고 그러니까 깨시는 시간, 주무시는 시간이 양생하는데 원칙에 그대로 맞을 겁니다. 근데 봄과 가을, 겨울은 해 뜨면 일어나고 밤에 해지면 자라고 그랬는데, 해는 분명히 한 6시, 7시, 8시 돼야 뜨는데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양생하는 데는 굉장히 힘이 드신 시간을 보내시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좀 더 관리를 하셔야 우리 양생을 위해서는 좀 더 필요한 상태가 될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화로 돼가지고, 노화도 역시 병의 원인이 되는 건데, 노화에 돼가지고 한 가지 제가 이제 환자를 보면서 참, 옛날에는 제가 지금 임상한 지 한 40년 됐는데요. 제가 임상 초기에는 나이 환갑 되시면은 실버라든가 노인이라는 단어를 써도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노화, 노인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나이 때는 80대가 되셔서도 싫어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괜히 나이 먹었다, 노인이라 이런 얘기를 들으시는 거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환자가 90대까지도 환자분으로 오시니까. 그러면서 오시는데 여러 가지 증상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대답을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나이 드셔서 그렇습니다, 노화가 원인입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시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돌리고 심장이 약해지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노화로 인하게 되면 자연적으로는 변화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변화는 근골격계가 변화하게 되죠. 뼈들이 약해지게 되죠. 골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거 생기게 되죠. 거동도 불편해지게 되고, 또 자주 낙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관절염도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의 장애라든가 청각의 장애가 일어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잘 안 들리는 거. 또 그 외로 뇌졸중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병들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이미 퇴행돼서 오는 상태고 너무 많이 썼는데, 쓰시는 동안에 7, 80년 동안 쓰시는 동안에 좀 관리를 안 하고 쓰셔가지고 빨리 온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보면 수면 장애가 있습니다. 그 잠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또 건강 염려증이 자꾸 생기게 되죠. 뭐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나 큰 병 걸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잠이 오시지 않는 분들을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입원을 시켜드리면은, 입원을 하면서 아까 제가 회진을 갔다가 몰래 한다고 그랬잖아요. 갑작스럽게 한다고. 잠이 안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하도 힘들어 하셔서 입원을 하면은, 회진을 할 때 제 시간에 회진을 안 하니까 기다리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어요.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서 보거든요.
잠이 드신 거 분명히 확인하고 옆에 서서 가만히 한두 마디 해보고는 그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까 못 뵀으니까 나중에 다시 뵈러 갑니다. 한숨도 못 주무시고 한 잠도 못 잤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왔다 갔는데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한 잠 동안 안 잤는데요. 잠을 못 주무신다,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은 입에다가 잠 못 잔다는 말을 달고 계시면은 놀래서 깹니다. 잠이 들어도. 아마 잠이 들어서 깜짝깜짝 놀라면서 깨실 거예요. 입에다 자꾸 나는 잠을 못 잔다는 걸 자꾸 각인을 시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말은 잠을 못 잔다는 소리가 아니라 잠은 잘 수 있다. 난 잠을 잘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잠을 자십니다. 주무실 수가 있고 충분히 주무시고 쪽잠 자고 잠깐 잠드시거든요. 또 TV 틀어놓으면 꼭 그 앞에서 꼭 주무세요. 그런데도 절대 TV 끄면은 또 발떡 일어나시거든요. 들어가서 주무시라고 하면 나 이거 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근데 잠이 그거는 당연히 나이 때문에 오는 그런 상황인 거냐 인정을 하고 그냥 잠 못 자면 TV 켜놓고라도 자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24시간 방송하니까 뭐 정말 잠이 안 오면 밤중이라도 조용하니 소리 죽여서 켜놓으시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넘어가야죠. 잠 못 자는 거 큰 병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신경안정제 자꾸 드시게 되면은 신경을 안정해서 잠은 잘 수 있을지언정 몸의 기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기운이 없어지죠. 그리고 안정제 먹고 자고 나서 아침에 나 기운 없다고 또 보채시면은 식구들이 난감해합니다.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 칠규라 그래서 눈, 코, 입에서 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상태들 보이는데 그건 왜냐하면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또 눈도 안구 건조증도 생기고 눈물도 잘 나게 되고 콧물이 이유 없이 흐르게 되고 귀가 울리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뇨실금 같은 거 자꾸 생기게 되거든요. 제일 그 뇨실금 같은 것 때문에 요새 그 아기들만 기저귀 채우는 게 아니라 노인들, 어른들용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에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라고 하라고. 뇨실금은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증상입니다. 출산 많이 하시고 출산하고 제대로 조리 안 되고 이러면은 젊은 나이부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 말고 패드를 해서 우리 저 편하게 뭐 기저귀죠 해가지고 그냥 커버하시는 게 좋고 그거 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노인분들은 그거 하고 남 소변 보는 게 불편해서 남들 눈에 그거 불편해 보일까봐 외출을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할 거 하시고도 다 누구나 서로 다 공감하는 상태가 되고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걸 인정을 해주고 나이 먹었다는 걸 인정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요새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맞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운동도 하시고 해야 면역력이 증강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여러 가지 증상들은 다 노화와 연관되는 증상들은 그런 대로 문제가 될 테니까 인정할 건 인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지 그걸 감추려고 애쓰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작동이 안 되는데 잠깐 좀 봐주시겠어요? 성경책에 저는 잘 읽어보지 않아서 모르지만은 제가 이번 강의를 하려고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 음식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놨는데 여러 가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마라든가 현미라든가 마늘, 생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는 얘기들이고 한참들 많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거 해주면 되겠고 성경에서도 면역력 강화 식품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양파를 얘기하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민수기 11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마 이건 모세를 따라서 애굽을 탈출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맬 때에 먹을 게 없어지니까 불평했던 소리인 것 같아요. 이 문구를 보다 보니까 분명히 생선도 먹었고 오이도 참외도 먹었고 부추와 파도 먹었고 마늘. 파라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우리 얘기하는 파가 아니고 양파가 되겠죠. 그러니까 부추와 양파와 마늘들을 다 먹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면역력 식품, 강화식품이죠. 그러니까 양파만 예를 들어 보면 비타민이 충분하고 칼슘이라든가 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안정효과, 신진대사를 증진시켜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양강장제입니다. 자양강장제라는 건 몸을 튼튼하게 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상태가 되겠고 또 뇌 기능을 활성화해 주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 되겠죠. 그래서 불안하고 잠 안 오고 이럴 때 양파가 많은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들을 예방해 주고 또 여기 나오는 부추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도 지금 부추를 많이 먹고 있잖아요. 부추가 저희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상에서도 부추 씨를 가지고 남성의 정자를 늘리는 실험을 해봤더니 월등히 어떤 한약재보다도 더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추가 이 수도하시는 분들이 금하는 식품이잖아요. 그만큼 일반인들한테는 도리어 좋은 그런 모든 강장시켜주는데 기능을 강화시켜주는데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화과 얘기도 나오는데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광야로 탈출을 해 나오면서 불평을 하는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 이런 것들을 다 먹고 있었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 무화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피로 회복에 좋은 식품으로서 또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고 손발이 차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데 약효가 좋은 그 열매로서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다 썼던 얘기고 석류도 마찬가지고 석류도 생명력의 상징으로서 피로 회복이라든가 또 이 호르몬의 역할을 또 암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해 준다든가 생리를 조정해 준다든가 위나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준다든가 이런 데 효과가 있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엉겅퀴라든가 백합이라든가 또 감람나무 얘기할 때 감람나무하고 올리브하고는 조금 다른 종자로 얘기할 때는 좀 다르긴 하지만은 감람나무, 올리브 얘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면역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음식이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했다는 것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나 각 지역에 나오는 산물로서 자기의 면역력을 증가시켜주기에 썼었고 우리는 우리 산물로서도 충분히 많이 면역력을 키워주는 그런 식품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선 처방이라는 단어로서 몇 가지를 예를 들려고 나왔는데요. 약선이라는 것은 약을 이용을 한 반찬입니다. 약을 이용을 해서 반찬을 가지고 병을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약만 쓴 것이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도 병을 치료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선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는데 면역력을 키워주는 약선 처방 중에서 아기들한테 생지황 죽이라든가 또는 밤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예시를 했습니다. 이런 특히 이제 우리 할머니들이 옛날에 많이 그랬던데 저도 얻어먹은 기억이 나는데 밤 같은 거 삶아가지고 아기들 먹이고 싶은데 그냥 못 먹이니까 할머니들이 씹어서 다 잘게 씹어가지고 먹여주잖아요. 근데 요새는 아마 그렇게 먹였다간 질색팔색할 겁니다. 며느리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옛날에는 당연히 그냥 어른이 그렇게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는 뭐 구분하지 않고 그만큼 밤이 좋으니까 소화 기능을 도와주게끔 되고 피위를 튼튼하게 해주고 또 뼈를 강화시켜주고 또 지혈하는 효능도 있고 있기 때문에
밤을 가지고 밤빵 같은 거 만들어서 먹여주는 그런 방법을 썼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면역력 길러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아기들한테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나 직장인들한테 머리를 맑게 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녹즙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상추라든가 샐러리라든가 시금치, 쑥, 부추 같은 제철 채소를 이용해서 녹즙을 만들어주는 방법, 이런 것들이 학생이나 직장인들을 위해서 약선 처방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또 우엉 같은 거를 더 구이를 만들어서 우엉이나 찹쌀로 구이를 만드는 방법도 예시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임신부나 산모들이 있다 그러면은 임신부나 산모들한테는 적소도 붕어탕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한의학 치료 책에도 나오는 얘기가 됩니다. 팥하고 붕어를 갖다 끓여주는데 팥을 넣고 끓이게 되면은, 팥을 넣고 같이 끓여주면은 둘 다 이수작용이 있습니다.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팥도 몸이 붓고 그럴 때 팥을 끓여 먹게 되면은 부기를 가라앉혀 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음식으로서 팥을 많이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고, 잉어나 붕어 같은 것들도 이뇨 이수작용이 있고 근골을 강화시켜주는, 소화를 도와주는 상태가 있으니까 옛날 애들 많이들 활용하셨잖아요. 그래서 몸이 붓고 또 부기가 잘 안 빠지고 기력이 없어 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그럴 때 이 잉어에다가 또는 붕어에다가 팥을 넣고 데려가지고 약처럼 먹이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검정깨 우유 꿀음이라고 해 있는데, 이거는 요새 뭐 상품으로 많이 나오니까 많이 활용할 수가 있죠. 깨와 우유와 이런 것을 써서 소위 우유를 대신해서 먹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병 수술 후에 쇠약해진 사람들한테 권유한 것이 바다장어 같은 것이 있습니다. 모든 생물 중에서도 이 장어 같은 것들은 그만큼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데 좋겠고, 또 쇠고기 버섯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운을 돋궈주는 데 많이 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노년기들한테, 노년계는 그냥 쉽게 권유할 수 있는 게 멸치, 감자조림 같은 거 반찬으로 활용하시는 거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멸치가 아무래도 단백질, 칼슘, 무기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와 뼈의 발육이라든가 유지해 주는데 좋은 역할을 하게끔 되겠고, 또 감자도 비위 기능을 튼튼하게 해주고 소화 흡수력을 도와주는데 좋기 때문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약선식으로서, 집에서 보통 해 드시는데 이것이 특별한 약선식입니다 하면은 먹을 때 그래도 더 기운 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 활용을 해서 쓰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차로 썼을 때 솔잎 효소차가 있습니다. 솔잎을 갖다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설탕에다가 보통 그 매실차나 뭐 이런 거 하듯이 설탕으로 버무려 놓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가지고 몇 달 정도 놔뒀, 한 6개월 정도 놔뒀다가 뜬 걸 갖다가 차로 해가지고 드시는 방법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이 노년기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데 약선 처방으로서 효과가 좋은 그런 상태가 될 테니까 활용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장수하는 노인들의 사진들인데요. 이분들이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삶에서 항상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거. 살면서 아까 얘기처럼 나 잠 못 자 하고 다니시지 말고 난 잘 잘 수 있어 이러고 다니시는 거. 이것도 하나의 삶에서 자기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건강 식단, 약선식이라든가 충분하게 활동하시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보시고 하시면서 활동하시고 또 잘 쉬시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립되지 않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이 장수하는 데 큰 비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장수할 수 있는 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니까 자신감 갖고 활동하셔도 되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장수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하는 노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뭐 특별한 거 뭐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뭐 남이 이거 먹는 데더라고 뭐 그거 만들어 먹느라고 쫓아다니지 마시고 차라리 믿음을 갖고 찬송 한 절 더 부르시고 기도 한 번 더 하시고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도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지킴이 노릇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하고 매일 같이 기도하면서 살고 나가겠고 오늘 저도 이 교회에 같이 나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고 같이 예배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